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옥. 올해 62살이에요. 경기도 용인에서 남편과 함께 단독주택을 짓고 아들과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젊었을 땐 피아노 학원을 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죠. 남편은 최병기 63이에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고 은퇴했지만 요즘도 동네 커뮤니티 모임이나 취미 생활로 바쁘게 지내는 성격이에요. 아들 최우진 32살이에요. IT 업계에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돈 벌고 착하게 자란 아이죠. 아들은 28살 며느리 윤하늘과 결혼을 했고 간호사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처음엔 하늘이가 참 예쁘고 싹싹했어요. 엄마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그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 그 변화는 임신 소식과 함께 찾아왔어요. 하늘이가 임신 5주라는 걸 알게 됐을 땐 저도 남편도 우진이도 너무 기뻤죠. 이제 우리 집에 손주가 생기는 거네. 제가 말했어요. 잘 키우면 되지 뭐. 하늘이 고생 좀 하겠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하늘이도 처음엔 기뻐했어요. 그런데 서서히 변해갔죠. 어머님, 나물은 좀 즐겨요. 입덧 중이라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더 부드럽게 무쳐볼게. 제가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살짝 깨뜨렸더니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은 도대체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태교가 되겠어요? 며느리가 짜증내며 말했죠. 저는 순간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뭐, 어쩌겠어요. 며느리 몸이 힘드니까 예민한 거겠지 하고 넘겼죠.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전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서 식탁에 올렸죠. 그런데 또 미역국이에요? 입덧 심하다고 몇 번을 말해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소리쳤죠. 아이고 몸에 좋을까봐 그랬지. 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날 이후였어요. 하늘이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죠. 어머님 현관 바닥 좀 닦아주세요. 냄새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오늘 김치국 끓이지 말아주세요. 비린내가 토할 것 같아요. 어머님, 이불 좀 삶아주세요. 먼지가 묻은 것 같아요. 심부름, 심부름, 또 심부름. 하루 종일 움직여도 모자랄 만큼 하늘이는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그날 마당에서 남편과 대화를 했어요. 여보, 하늘이 좀 예민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임신한 사람은 다 그래. 그냥 넘어가.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죠. 그래서 또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은 우진이가 퇴근하고 오자마자 하늘이한테 혼났어요.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오는 거야? 나 혼자 집에서 얼마나 불안했는데. 며느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죠. 하늘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오빠는 나랑 아기한테 관심 없어. 맨날 늦고 어머님은 청소도 안 해주고. 며느리가 눈물을 쏟았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언제 청소를 안 했다고요.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도 안 켜고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다음 날 아침 또 하늘이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이거 안 치웠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죠.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나날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참음이 고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땐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 집에서 어머님으로 살고 있지만 이젠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깨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날부터였어요.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된 게.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준비했어요. 냄비엔 미역국이 끓고 계란찜도 따끈하게 쪘죠. 입덧이 심하다는 하늘이를 위해 마늘도 빼고 김치 대신 오이 무침으로 바꿨는데요. 이건 뭐예요? 물에 빠진 미역 덩어리 아니에요?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입덧 심하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 빼고 담백하게 해봤어.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늘이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우진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하늘아, 엄마가 신경 써서 한 거잖아 하고 말했지만 오빠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나 진짜 속 뒤집어져 죽겠어. 며느리가 버럭 소리쳤죠. 저는 말없이 식탁을 치웠어요. 그릇에서 김이 아직도 모락모락 피어나는데 제 가슴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죠. 그날 낮 하늘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소리쳤죠. 어머님, 방 청소는 다 했어요? 창문 닦았어요? 먼지가 날리면 태아한테 나쁜 거 몰라요? 응, 지금 하려고. 침구부터 털었어. 제가 대답했죠. 이래서 나이 든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싫은 거예요. 요즘 누가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살아?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마루에 앉아 땀을 닦았죠.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있는데 하늘이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세제 바꿔주세요. 향이 역해서 토할 뻔했어요. 아, 미안해. 다음부턴 무향으로 할게. 제가 말했어요. 참, 일일이 내가 알려줘야 하니까 힘들어요. 제 친정 엄마였으면 벌써 알아서 다 바꿨겠죠. 며느리가 중얼거렸죠. 저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가슴이 먹먹해졌죠. 저녁 무렵 남편과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죠. 하늘이가 요즘 저한테 좀 심해요. 말도 너무 곱지 않고 제가 뭐만 해도 화를 내요. 애가 임신해서 예민한 거지. 그냥 넘어가. 남편이 또 무심하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그냥 막 해요. 당신 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돌리더니 담배를 하나 꺼냈어요. 대답은 없었죠. 그날 밤 욕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하늘이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어머님, 욕실 세제 냄새 때문에 또 머리 아파요. 이제 제발 좀 생각하고 움직이세요. 하늘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니. 임신해서 힘든 거 아는데 나도 좀 마음이. 제가 말끝을 흐리자, 그러니까요. 생각 있으시면 조용히 계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물걸레를 들고 서 있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수세미에 묻은 물방울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어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해도 눈이 감기질 않았어요. 밖에서는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목소리, 안에서는 제 마음속 목소리가 끊임없이 귓가를 맴돌았죠.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시어머니인 걸까?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 참아야 할까? 그 말이 가슴속에서 속삭였죠. 그날도 아침부터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 변기도 닦고 손빨래까지 하느라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였죠. 겨우 김을 싸고 국을 끓여 상을 차린 뒤 하늘이를 조심스레 불렀어요. 하늘아, 식사 준비됐어. 따뜻할 때 먹자.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거실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핸드폰을 보며 대충 흘기듯 말했죠. 입맛 없어요. 그 김 냄새 왜 이래요? 입덧 심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김이 싫으면 계란이라도 먹어봐. 아기 생각해서라도. 제가 말끝을 흐리자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누구 허락받고 이 집에서 날 이래라 저래라 해요? 며느리가 정색하며 쏘아붙였죠. 그 말에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쌓인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죠. 그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내가 널 어떻게 대해줬는데. 제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하늘이가 비웃듯 말했죠. 그러니까요, 너무 참견하지 마세요. 여긴 당신 집 아니에요. 찰싹.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있었어요. 며느리의 뺨을 세게 때려버렸죠.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하늘이는 얼굴을 감싸 쥐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이걸 지금 때렸어요? 정말 뺨을 때렸다고요? 며느리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미안해, 내가 너무 속상해서.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하늘이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날 뭔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하늘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안겼어요. 아버님, 저 너무 무서웠어요.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죠. 왜? 무슨 일인데?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죠. 오늘 어머님이 제 뺨을 때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화내시더니 저를 때리셨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며 일부러 억울한 척 말을 이어갔죠. 요즘 너무 예민하시고 청소도 계속 시키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계속 짜증만 내세요. 남편은 저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그건 사정이 있어. 하늘이가 먼저. 제가 말하려 했지만 당신이 손찌검까지 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야.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제 방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어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고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죠. 아버님, 어머님이 저 싫어하시는 거 티나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죠. 그런 말 마라. 너가 오해한 거야. 남편이 말했지만 진짜로 저 스트레스 받아서 아기한테도 안 좋아요. 솔직히 어머님 안 계시면 저 진짜 숨 좀 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남편이 묻자 당분간이라도 친정가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아님 어머님이 외가 쪽에라도 잠깐 가 계시든가요? 저 이 집에선 숨이 안 쉬어져요. 며느리의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내가 생각해 볼게. 문틈으로 들려온 대화는 제게 날벼락 같았어요. 이제 날 쫓아내려는구나. 며느리가 그날부터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저는 침대에 앉아 이불을 움켜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아니라 서러움이 흐르고 있었죠. 내가 왜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지? 제가 중얼이었어요. 그날 낮, 제가 마루에서 옷을 개고 있었어요.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시린 바람 속에 있는 것처럼 차가웠죠. 그때 안방에서 들려오는 하늘이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버님, 저 정말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늘아, 어제도 말했지만 너가 좀 참고. 남편이 지쳐 말하자 어머님이 저 때리신 건요? 그건 제가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우진이한테는 절대 말 못하게 하고 계시죠? 왜요? 엄마 편 들까 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짐짓 억울하고 가련한 척했지만 말끝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우진이가 퇴근에 들어왔을 때 하늘이는 일부러 복받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하늘아, 무슨 일 있어? 아들이 물었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도 힘들었어. 어머님이 또 저한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셔서. 며느리가 애써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또 뭐 하셨는데? 우진이가 묻자 오늘은 바닥을 닦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입덧이 심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정도도 못하냐고 쏘아붙이셨어. 그게 반복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 며느리가 눈을 붉히며 말했어요. 우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장면을 저는 부엌 문틈으로 조용히 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식사 중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하늘이 좀 힘든가 봐요.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우진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하늘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제가 말했죠. 그래도 엄마가 어른이잖아요. 조금 더 참을 수 있잖아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젠 아들도 내 편이 아니구나. 저는 밥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고 국그릇이 살짝 기울며 국물이 식탁에 떨어졌죠. 그날 밤 저는 화장실을 가다 우연히 하늘이의 방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하늘이는 친정엄마와 전화를 하고 있었죠.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날 때렸는데 이 집 누구도 내 편 안 들어줘. 그래도 내가 아버님이랑 우진이 조금씩 설득하고 있어. 엄마 말대로 조금만 더 하면 그 사람 곧 나갈 거야.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곧 나갈 거야라는 말이 귓가에 돌처럼 떨어졌죠.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둘이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하늘이 요즘 너무 심해요. 나를 밀어내려는 게 너무 느껴져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하늘이도 힘들겠지. 입덧에 몸도 아프고.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이건 몸이 아픈 사람의 짜증이 아니에요. 나를 이 집에서 몰아내려고 작정한 말투였어요. 그만해. 괜히 가정 분위기 나빠지게 하지 말고. 남편이 말끝을 잘랐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손끝만 움켜쥐었죠. 그날 오후 우진이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 하늘이 좀 쉬게 해줘요. 괜히 엄마랑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기한테도 안 좋대요. 그러니까 당분간만 친정 가서 지내시는 거 어때요?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진아, 그걸 너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도 좀 마음 편하게 계시고 우리도 눈치 안 보고 지내면 좋잖아요. 아들은 너무 쉽게 그 말을 뱉었죠.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살아왔는데요. 그래, 엄마가 나가줄게. 다들 그렇게 편하자고 하면 엄마는 원래 없던 사람처럼 살게. 제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남편과 아들은 결국 조심스럽게 당분간만 외과에 다녀오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고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손에 잡히는 건 몇 벌의 옷, 낡은 지갑, 사진 몇 장뿐이었죠.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접어넣으며 내가 이 집에서 쌓아온 세월이 겨우 이 가방 하나였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짐을 끌고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일부러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그녀의 표정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같았죠. 짐은 다 싸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 다 챙겼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이참에 좀 쉬세요. 여기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며느리가 비꼬듯 말했죠. 순간 제가 잡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가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끝까지 말없이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참, 어머님.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다가와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실 아버님한텐 어머님이 가끔 건망증 심해져서 밥을 태우고 약을 헷갈려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제가 되묻자, 네, 혹시 아시잖아요. 노인성 치매 같은 거 미리 대비해야 하니까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앞이 핑 돌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입술이 부르르 떨렸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제가 말하자 사람은 누구나 늙어요. 하지만 이 집에 아기 생기는데 치매 있는 어르신이 함께 사는 건 위험하잖아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뺨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진심이었어요.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섞어 남편과 아들을 설득해왔던 거였어요. 남편은 무뚝뚝한 얼굴로 제 짐을 들고 나왔고 아들은 멀리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말을 삼켰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가 너무 초라해질까 봐요. 택시에 올라타 유리창을 통해 집을 바라봤어요. 그 집은 여전히 평화롭고 햇살이 드리우고 있었지만 그 안에 저의 자리는 없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말없이 조용히 참았던 슬픔이 그제야 터졌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과 단둘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우진이에게 슬쩍 말을 꺼냈죠. 오빠, 우리 집엔 이제 평화가 온 것 같지 않아? 며느리가 말했어요. 엄마가 계실 땐 좀 불편하긴 했지. 우진이가 대답했죠. 앞으로는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님, 아버님 말고 아기랑 나, 당신. 며느리는 손을 뻗어 우진의 손을 꼭 잡았고 그녀의 입가엔 섬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언가 더 큰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가 외가에 온 지도 어느덧 보름째였어요. 고향 동네의 바람, 익숙한 담장의 꽃, 하루 두 끼만 챙기면 되는 한적한 생활. 몸은 편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작은 마당에서 쑥을 다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모든 걸 멈추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담담하게 눈물 한 방울 없는 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부검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동의로 화장을 마쳤다고 들었어요. 저는 너무 늦게 도착했죠. 사진 속 남편은 평온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박 과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작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형수님,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몸이 이상하다고 했었어요. 밥만 먹고 나면 어지럽고 토하고. 약도 안 먹었는데 이상한 기운이 돌았대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뻗어나와 폐부를 찌르듯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치매 오기 전에 약도 헷갈려 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비아냥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남편에게 뭔가를 했던 거예요. 아니, 약을 탄 거였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남편의 웃는 얼굴, 젊은 시절 고생하며 함께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그 사람의 흔적이 꿈처럼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손으로 밥을 차려주고 옷을 빨아주고 잠든 아이들을 안아주던 손. 그 손이 이제는 복수를 위해 쓰일 때가 온 거예요. 남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집에서 쫓아냈고 이제 남편까지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 죗값을 치르게 할 차례예요. 제가 돌아갈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지우고 싶어 했던 그 자리로요. 그리고 며느리가 뺏은 것들을 하나씩 되돌려 놓을 거예요.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저는 외가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남편의 얼굴이 저를 깨웠고 그럴수록 제 안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정옥 씨, 요즘 며느리 그 집에서 혼자 사는 거 알아요? 맨날 택배 오고 배달도 최고급 음식만 시켜 먹는다더라. 집은 화려하게 바뀌고 아드님은 밤새 회사 다니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다음 날 아침 첫 차를 타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낯익은 대문 앞에 서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마당. 식탁 옆에 앉아 웃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죠.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고 하늘이가 곱게 화장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그녀는 순간적으로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돌아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마자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숨이 턱 막혔어요. 새로 교체된 고급 소파, 대형 TV와 오디오 시스템, 한쪽 벽에는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배달 온 고급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화장대 위에는 며느리의 이름으로 배송된 백화점 VIP 초청장과 에스테틱 바우처가 놓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수척해진 얼굴,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와이셔츠 소매에는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엄마, 돌아오셨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 너 얼굴 보러 왔어. 제가 말했죠. 그 뒤로 아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캐비어, 고급 생햄, 수입 치즈가 가득했죠. 그것들은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모두 며느리만을 위한 것들이었죠. 저는 혼자 부엌 의자에 앉아 이 집에서 내가 차려주던 밥상, 아들이 웃으며 먹던 김치찌개, 남편이 좋아하던 청국장을 떠올렸어요. 이제 그 자리엔 달달한 디퓨저 냄새와 와인잔 소리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하늘이가 제 옆을 스쳐가며 의도적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 집, 이제는 깔끔하죠? 어머님이 계실 땐 좀 답답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기름을 끼얹은 불씨가 되었어요. 남편이 떠난 그 자리에 며느리는 소리 없이 자신의 왕국을 세웠어요. 아들은 짐처럼 버티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틈에서 호사스런 여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허물지 못한 마지막 벽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저는 지켜보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걸 되돌릴 거예요. 며느리가 빼앗은 것들, 그 죄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국을 끓였고 아들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저를 스쳐 지나가듯 쏘아봤어요. 어머님, 국물 좀 덜 짜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너무 염분이 많아서 피부에 안 좋아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말끝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국자만 휘저으며 다시 뚜껑을 덮자 며느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그냥 시켜 먹을게요. 입맛 버릴 바엔 나가서 사 먹는 게 낫죠. 아들은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셔츠를 다려주겠다고 하자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죠. 엄마, 됐어요. 회사 늦어요. 그냥 갈게요. 그때 며느리가 슬쩍 말을 던졌어요. 출근은 일찍 하면서 월급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아기 태어나기 전에 통장부터 좀 두둑히 해놓는 게 어때?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이 나만은 아니었구나. 저녁이 되어도 며느리는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아들은 늦게 퇴근했고 저는 남은 국과 반찬으로 간단히 밥을 차렸죠.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소파에 앉아있던 저에게는 TV도 불빛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 문이 살짝 열리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도 그 인간은 늦게 왔어. 아니, 같이 밥도 안 먹어. 이제는 얼굴 보기도 지겨워 죽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화장실 가려던 제 귀엔 정확히 들렸어요. 전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어요. 응, 나도 빨리 보고 싶지. 다음 주 호텔 예약했잖아. 당신만 있으면 나 솔직히 애 아빠 없어도 돼. 그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어요. 숨이 막혀서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숨겼어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그 말은 분명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저는 쫓겨났던 그 집에서 그녀는 다른 남자와의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멍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집에서 내가 본 게 다였구나.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어. 창밖에는 달빛이 쓸쓸하게 내려앉았고 제 눈엔 또렷한 복수의 불빛이 떠올랐어요. 가면은 오래 쓰고 있을 수 없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 그리고 지금 그녀의 가면은 내 두 눈 앞에서 스스로 벗겨지고 있어. 며느리의 불륜 통화를 엿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한밤중에도 가슴이 조이고 어떻게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집 안 곳곳에 있는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방 안 쓰레기통, 화장대 서랍, 며느리의 옷장 틈. 그러다 드디어 하늘이의 작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어요. 검은 가죽 표지에 겉으로 보기엔 그냥 메모장처럼 보였지만 안쪽엔 날짜와 장소, 간단한 이니셜과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3월 14일 오후 2시 더블유 호텔, 제이랑 함께. 4월 3일 산부인과 제이가 데려다 줌. 피검사 수치 걱정 말라며 웃음. 그 안에는 분명한 불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수첩에 적힌 병원 이름을 확인한 뒤 아는 지인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옥 씨,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며느님 피검사에서 친부 유전자 정보 관련한 비고가 남아있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기록상 산모 본인이 남편과 혈액형이 맞지 않아 임신 초기 유전자 정밀 검사를 의뢰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소견으로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귓가에서 쨍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이 정확히 제 모든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하늘이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어요. 문틈 사이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화 통화. 걱정 마, 자기야. 우진이랑은 이미 끝났어. 아기. 응, 당신 닮은 것 같아서 그런지 똑 닮았어.
그녀의 말은 또렷했고 제 손은 문고리를 잡은 채 땀이 흥건히 고였어요. 그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피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녀가 왜 그렇게 집을 장악하려 했는지, 왜 남편을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의 모든 걸 빼앗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엔 남편과 찍은 가족 사진, 아기 때 우진이가 쥐고 자던 손수건, 그리고 오래전 남편이 손수 써준 편지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씩 꺼내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저는 숨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전부 되돌릴 거예요. 며느리가 감히 훔쳐간 이 모든 것, 반드시 빼앗아 올 거예요. 그 아이는 제 손주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 집을 삼키려 했던 그녀. 이제는 끝이에요. 아들이 퇴근한 후 피곤한 얼굴로 방에 들어가자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급 디퓨저를 갈고 와인잔을 부엌 싱크대에 살며시 올려두었어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여유롭고 우아했죠. 하지만 그날 밤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와인잔을 내려놓자마자 조용히 다가갔어요. 식탁 앞에 앉혀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병원 진료 기록 사본, 수첩 복사본, 녹취된 불륜 통화 음성 파일이 조용히 펼쳐졌어요. 그녀는 그걸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걸 어디서?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말투는 당황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어요. 비웃음에 가까운 태도였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나중에 뇌경색이라도 오실까봐 제가 걱정되네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웃지 마. 너가 뭘 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 아이, 우리 우진이 아이 아니잖아. 지금 당장 네 입으로 말해, 우진이한테. 아니면 내가 말할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정면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말하세요. 말해보시죠. 먼저 소리 지르며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피해자처럼 보일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리고 어차피요, 우진이는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엄마가 내 애가 아니래요. 이러면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 속일 거니? 제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이 집도 제 이름으로 절반 넘어왔고 우진이 월급으로는 애 하나 못 키워요. 그런데 그 애가 누구 아인지가 지금 중요해요. 저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심장에 꽂혔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분해서 서러워서 무엇보다. 제 아들이 지금도 저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미칠 듯이 슬펐어요. 그날 밤 저는 한 문장을 조용히 수첩에 적었어요. 말하지 않겠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제 숨겨둘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제 선택은 끝났어요. 그녀가 입을 닫겠다면 제가 입을 열고 눈을 뜨게 만들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거실 창문을 타고 떨어지는 빗물이 마치 눈물처럼 느껴졌죠. 저는 조용히 아들의 방문 앞에 섰어요. 그 방 안에는 아직도 모든 걸 믿고 있는 착한 아들이 있었어요. 죽도록 일하며 가정을 지키려는 아버지 없이도 이 집을 책임지려는 그런 아이였어요.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려줘야 할 때였죠. 우진아. 제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앉았어요. 저는 말없이 책상 위에 한 장의 종이를 올려놓았어요. 그건 아이의 친부 유전자 검사의 복사본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들이 물었어요. 하늘이 아이, 네 아이 아니야. 그 애 다른 남자아이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 아들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이어서 작은 레코더를 틀었어요. 거기엔 하늘이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걱정 마, 자기야. 나 우진이랑 이미 끝났어. 그 애 당신 닮았어. 이제 다 우리 거야. 녹음이 끝나는 순간 우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이야, 엄마. 아들이 묻자, 그래. 너한텐 말 못했지만 네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그 애가 뭘 넣었단 소문 있어. 나는 더는 못 참겠더라. 제가 말하자 우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진이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그곳엔 소파에서 잠든 척하고 있던 하늘이가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고 아들이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늘아, 너가 어떻게? 아들이 말끝을 잇지 못한 채 무너졌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또 어머님이 무슨 이상한 말 하셨구나?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어머님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그 순간 우진이는 테이블 위에 있던 녹음기와 검사지를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이게 다 거짓이야? 아들의 눈빛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망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와서 날 쫓아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녀는 뻔뻔했어요. 눈물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어요. 우진아, 넌 아빠가 죽었을 때도 아무것도 몰랐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녀의 말에 아들은 무너졌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감췄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사진을 쓸며 중얼거렸어요. 당신 지금 봤죠? 이제 시작이에요. 저 아이 내가 끝까지 끌어내릴 거예요. 진실은 누구에게나 고통이지만 거짓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요. 아들은 이제 진실을 마주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녀가 숨긴 죄를 세상이 알게 만들 차례예요. 다음 날 아들과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변호사의 설명이 차분히 이어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진료기록 사본, 유전자 검사 결과, 녹취 파일, 수첩 복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녀가 피해자인 척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어요. 고소장을 접수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말했어요. 네. 저와 제 아들은 결정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제가 말했어요. 그날 오후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고 며느리는 사기 및 유언장 위조 의심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집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이젠 이 집에 더는 발붙일 수 없었죠. 조용히 구청 차량이 앞마당에 멈춰 섰고 그녀는 더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녀는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비아냥거렸어요. 두 분이서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이제 저 없는 집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하지만 저도 아들도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어떤 말에도 우린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녀가 떠나고 처음 맞는 아침이었어요. 부엌에 햇살이 들었고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차렸고 우진이는 처음으로 식탁에 앉아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바보였죠. 아니야. 너가 상처받지 않은 게 더 바보 같은 일이었지. 이제 괜찮아.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면 돼. 제가 말했어요. 그날 아침, 우린 서로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떠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당에 핀 작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심었던 그 꽃은 올해도 어김없이 피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그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잘했어. 당신 정말 잘했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바람 따라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냈어요. 가정은 언제나 따뜻한 곳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피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말보다 더 차가운 침묵으로부터. 저는 이제 그 모든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려 해요. 아들과 함께 서로를 믿으며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마음을 숨기고 살아오셨나요? 참아야 했던 말들, 삼켜야 했던 눈물들. 그 모든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가족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괜찮아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당신의 마음이에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